그러니까 판단하기는 좋은데 우리한테는 불리해. 뭔가 좀 소득세법에 있는 세대 개념처럼 어떤 그 실질과세 원칙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은데 아주 형식과세로 시군구청 직원들이 판단하기 좋도록 주민등록이 딱 있으면 이 주민등록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걸 원칙으로 해놓고 세대주로만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대주가 구입해야 된대요. 홍세대죠. 홍세대. 이름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대주 밑에 이제 세대원이 따라다녀요. 주민등록번. 대표적으로 세대원이 세대주의 부인이 우선 붙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부인. 같은 성 쓰면 안 되잖아. 또 세대원이 대개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인 세대입니다. 홍아들, 홍딸.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주민등록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생애 최초 1세대가 되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은 취득일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 취득일 기준. 즉 잔금 치르고 주택을 사는 날 기준으로 봅니다. 요거는. 근데 양도는 안 그래요. 양도는 4월 1일 기준으로 이미 1세대가 판정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해서 1세대가 4월 1일 달 내 아들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고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었고 해서 두 채가 있었는데 아니면 이거 아직 팔려면 멀었으니까 그냥 왔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이제 산다고 그래. 그러면 내 거를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주면 저 친구가 양도세 감면되니까 나중에 좋겠다 해서 우리 아들내미를 주민등록에서 빼가지고 딴 데다 옮겨. 그러면은 내 집 하나만 되니까 이제 1세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4월 1일 이전에 했으면 모를까? 4월 1일 시점에 이미 그렇게 돼 있던 사람은 지금 그런 작업 해봤자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양도는. 취득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봐야 돼. 자, 생애 최초 1세대가. 생애 최초는 무조건 옛날에도 집을 산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산 적이 없느냐를 봐야지. 주민등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네 사람을 다 봅니다. 세대원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요 와이프는 예전에 산 적이 있네. 집을 하나. 이 와이프만 빼면은 생애 최초가 돼. 지금부터 이제 이거 탈세가 아니라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세법에서 예의적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 집사람은 또 나는 이런. 일단 세대원은 놔둬야 돼요.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취득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취득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지. 세대주가. 세대원이 취득하는 건 인정 안 합니다. 대원칙에. 세대주가 취득하는 것만. 즉 세대주 이름으로 등기하는. 살 때. 집을 살 때. 세대주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야지 다른 것처럼 내 아들내미, 딸내미, 와이프 이름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의 규정하겠지만. 그래서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에 집을 산 적이 있다 해서 집사람을 뺐다? 주민등록을 빼서 딴 데다 옮겨놓고 산다? 그럼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지니까 아들, 딸하고 나하고만 하니까 집 산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인정되느냐? 안 해준다. 배우자는 안 해준다. 배우자 빼는 거는. 자, 아들내미 이름으로 사줬던 이 경험이 있어. 그래서 아들내미를 빼 35살이 넘지 않으면 안 해준다. 근데 아들내미가 36입니다. 30살 때 하나 얘 이름으로 사가지고 파는 게 있어. 또 지금도 갖고 있어. 그러면 아들내미를 주민등록을 빼서 딴 데다가 별도 세대 해놓으면 35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근데 나이 35 넘은 아들, 딸 데리고 있는 집 머리 아프겠죠? 이미 그 집은 다 분가해서 알아서 따로 살 거예요. 그렇죠? 만 35세 넘는 자녀 데리고 있으려면 속 터지잖아요. 어른이 알아서 나가서 살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 앞으로 사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뺐으면 좋겠어. 근데 35이 안 되네? 그러면 시집을 보내버리면 돼. 나이와 상관없는 거는 결혼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결혼 예정자는 6개월입니다. 2개월로 60일입니다. 그것도 결혼한다고 취득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혼 안 하면 인정 안 합니다. 꼭 2달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은 실제 살든 안 살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혼인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떼다 주면 돼. 그날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첫 번째 논리 됐죠. 그래서 이 조항을 복잡하게 만들면 더 어려워지니까 심플하게 35살 넘은 사람은 독립세대 든다. 그 나머지는 다 안 돼. 이 얘기야. 유일하게 들 수 있는 것은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주의 개념에서 교재 보시면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니까 야, 이게 이렇게 빡세게 정해놨는데 옛날에 무허가주택 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조그만 거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것도 집이 있다고 해서 인정 안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무허가주택가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농가주택 한 평짜리라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서 세금을 다 과세합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게 실질과세 원칙에서 맞고. 근데 여기에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조그만 집들 가지고 있던 거는 없는 걸로 봐줄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저번 발표 때까지는 명쾌하게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명문화됐어요. 그 규정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집은 집이 아니랍니다. 생애지출 따질 때 8페이지에 있는 이런 집들은 집을 안 가진 걸로 쳐준대요. 그래서 첫째, 상속받은 거. 상속으로 받으면서 지분이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생애최초 무주택자로 봐주겠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상속받아도 지분이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은 자기 집으로 봐요. 소득세법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 조그만 것들이요. 뭐 20년 이상 돼서 다 노후된 단독주택. 또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85제곱미터는 좀 작은 거죠. 예. 상속을 하는 걸 아까 얘기했고. 이런 것들은 그 위에 보면 뭐 다른 지역으로 저쪽 이런 있는데 이런 집들을 예전에 샀던 분들은 이 집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취득하는 시점에 이런 집이 있었다? 그러면 1년간 이내에 팔기만 하면 돼. 취득세 감면 받고 나중에 팔면 된다고. 예. 그런 논리들이 여기 확정되어 있어요. 3번 같으면은 전용 20제곱미터,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이 좀 받아야 돼요. 4번은 직계 존속인데, 나의 직계 존속이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와이프의 직계 존속이면은 장인 장모르네요. 내가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에 같이 들어가 있네. 내가 직계 존속 적용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가 있겠죠. 같이 모시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없는 걸로 하겠다. 60세 이상. 60세면은 요새 뭐 청년이죠? 예. 여기는 청년도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애기인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랍니다. 가족 중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나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직계 존속에게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굳이 팔으라고도 안 합니다. 야, 옛날에 가족이 있었다 해도 신경 안 씁니다. 현재 가족이 있어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런 경우까지 너무 민감하게 적용하지 마라. 그 다음에 5번은 지방세법상 100만 원 이하. 보통 이것이 무허가주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들. 그런 주택들을 또 미준공 건축물이라 해서 허름한 주택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이 무주택 따질 때에 나나 가족이나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게 소득세법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소득세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집 다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다 주택으로 봐요. 이런 거 하나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생애지출 따질 때는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부여해 줬고요. 두 번째 조건. 자, 세대주만 살아고 하니까 깝깝해. 세대주 이름으로만 등기할 때 봐준다? 머리 아픈 거예요. 좀. 어떻게 꼭 세대주 이름으로만 해요? 그래서 세대주 이름으로 안 할 때 봐주는 규정, 와이프.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거는 봐줍니다. 즉, 부부는 일심 뭐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하나 와이프 이름으로 등기하나 그건 똑같다 해서 세대주 이름으로 취득을 하든 와이프 이름으로 취득을 하든 그건 괜찮아요. 배우자 이름으로. 근데 되게 배우자분들한테 뺏기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이 등기 안 하시죠? 예?
되게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거꾸로 여자분 돈으로 사는데 자기 배우자인 신랑 명의로 등기하려면 조금 찝찝하죠. 근데 본인 집이 많으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 취득세 감면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3월달에 통과했던 거. 여기 왔던 분들은 좀 더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취득세 감면이 뭐냐면 원래 4%짜리가 올 1월달에 50% 감면해서 2%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이고 집을 이 하나를 산다.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또 50% 깎아줘서 1%대래. 그게 올 6월달까지의 과세 규정이야. 이 지금 생애취초와는 상관없는 감면 규정. 그러니까 취득세 2,200 낼 거 1,100만 원 내는 뭐 이런 식이야 반이.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부동산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는 집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괜찮은 집을 하나 발견해서 살라고 그래. 남편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남편 명으로 사면 2,200 낼 거 1,100만 내도 된다. 이런 논리가 돼요. 무주택 9억 원 이하. 근데 내 이름으로 사면 내가 집이 하나 있기 때문에 2,200만 원 다 내야 돼. 그게 종전 감면 규정이에요. 6월 말. 이거하고 맞물려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50% 깎아먹는데 세대주냐 아니냐 이거 따져봐야 돼. 이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그 50% 깎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사느냐 남편 명의로 사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요렇게 샀을 때 혹시 생애취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나 일단 배우자끼리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는 바꾸면 되고요. 세대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대원 이름으로 살려면 사가지고 2개월 내에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 돼요. 즉 이 주민등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대원 이름으로 살려면.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이 경우 말고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5세 이상 된 독립세대주가 돼야 되는데 35세 이하이면은 대안이 없느냐? 있다. 20세 이상이고 35세 이하라고 하는 요 범위 내에서는 독립세대주가 되면은 일단 그건 인정 안 해요. 즉 독립세대주는 결혼 안 하고 혼자 나가서 독신인 상태로 자기 혼자 주민등록 띄면 딸랑 올라있는 분. 요거는 요 나이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 나이에 있는 분도 주민등록을 땅 뗐더니 자기가 세대주고 그 밑에 세대원들이 있더라. 그러면 해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는 요 나이인데 주민등록을 떼면 내가 25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세대주로 돼 있고 세대원들이 거기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혼했는 사람, 그 다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한 분, 이런 분들은 다 되고요, 당연히.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 법에서 명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 모시고 사는 사람. 아버지나 어머님이 있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 중에 두 분이 다 살아계시면 자기가 세대주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만 내가 모시고 아버님하고 뭐 불화가 심해가지고 뭔가 좀 안 좋아서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따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세대주야.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려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거꾸로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네.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는데 내 밑에 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15살짜리, 16살짜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가장들. 그래서 그 동생들 데리고 같이 산다. 그러면 35이 안 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인정 안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라. 즉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등록 가지고 따지고 사는 거는 세대주 이름으로 사는 게 대원칙. 나머지 이거를 피하려면 다 결혼해서 쪼개져 나가든지 나이를 잔뜩 먹어가지고 35 이상 노인네가 되든지 그것저것 현찮으면 갈라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인이 나갑니다.
나가는, 이혼 아니고, 이거 이혼한다고 하면 안 돼. 이거 세금 몇 분 내는 이혼. 나가서 별도 세대 구성하는데, 혼자만 있으면은 합산하니까 의미가 없고, 그 작은 딸을 데리고 나가. 그래서 엄마는 작은 딸하고 있고, 아빠는 큰아들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줄까요? 양도세는 해주는데,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일단 양도세 공부하려고. 양도세 때는 이게 된다니까. 이게 취득은 엄격하게 주민등록만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취득세 감면에서 그 생애취초의 개념, 그 다음에 세대의 개념,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많이 그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9페이지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째 질문은. 요것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원래 국회 본의를 4월 말일 통과하면서 주택만, 주택법상 주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 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립, 다가구, 빌라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즉 건축물 내장을 딱 발급받았을 때 거기에 주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요번에 나왔던 4.1 대책, 4월 말일까지 국회 통과할 때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본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그렇게 해석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행정안전위원회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기재부에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기획재정부 쪽의 양도세 감면에서는 본인이 통과하면서 정부에 입법을 넘기면서 시행령을 만들어라. 시행령을 만들 때 오피스텔도 추가해줘라. 그런 부대 의견을 첨부해서 정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5일날인가 7일날인가 해가지고 그때 오피스텔을 추가를 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오피스텔도 해주겠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이 없어요. 아직.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것만 나왔지 지방세 특례 제한 시행령 이게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법 통과된 내용에는 오피스텔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법률로 볼 때 지방세, 즉 취득세와 관련된 것은 오피스텔 안 됩니다. 따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추가하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입법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감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도록 시행령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취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법에 있는 취득의 개념은 상속이나 증여, 또 신축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번 법에 요번 지특법에 들어가 있는 요번 취득세 감면은 매매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즉 유상취득만 인정한다. 그래서 유상거래일 경우 돈 주고 사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취득을 한다든지 신축하면서 취득이다 이래가지고 취득세 깎아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게 다세대, 다가구 이런 소형 신축업자들이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집을 지어서 땅을 파고 집을 지어서 신축 등기를 내잖아요. 보존 등기가 됐든 뭐가 됐든 신축. 그 신축 등기를 내면서 자기 거가 되거든. 취득을 한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이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낼 때 나의 조건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내가 다른 생애취초 이런 조건 다 맞으니 세금 취득세 한 푼도 안 내겠다. 면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살 때 해주는 거예요. 돈 주고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지은 집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업자가 땅 사가지고 신축업자가 토지가 자기 땅이 됐던 남의 땅이 됐던 가지고 있던 데에다 집을 지으면서 신축 등기를 낸다. 그러면 신축 취득입니다. 돈 들여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상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지은 것 자체는 취득세 감면이 여기서는 안 이루어지고 이런 집을 누가 수분양자가 와가지고 나는 저거 빌라 한 채 주셔. 통으로 사든. 이래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생애 최초 1세대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해준다. 이거는 안 해요.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까지 깎아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상거래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요. 11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건데요. 같이 한번 교재 보세요. 사례를 보면은 지금 저희 집에서 남편과 아이, 시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에 같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남편, 애들, 직계 비속, 시동생 부부, 가족의 개념이 포함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 시동생까지 다 하나의 1세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그래서 이 1세대가 시동생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1세대 2주택자가 되어서 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서 이름으로 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동서가 사놓은 집 때문에 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표에 동서는 뭐로 올라가 있냐면 동거인이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동거인이로. 그래서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는 동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는 배제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렇게 끝나요. 거기에 쓸데없이 뭐 형제, 자매, 뭐 배우자의 뭐 직계 존비속의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민등록에 올라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고 나머지 사람만 가지고 생애 최초 1주택 따지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애 최초 1주택은 내 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집사람, 애들, 어른은 뭐 상관없으니까 60세 이상만 됐으면 가지고 있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자,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생애 최초 따지면 돼요. 문제는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도 보면 결혼 안 한 분들이 좀 꽤 많은데 결혼 안 한 분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쭉 하시면서 세금을 좀 안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째 뭘 따져봐야죠? 내가 35이 넘었나 안 넘었나 봐야죠. 내가 35이 넘었는데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 전에 주민등록 분가시키면 돼. 취득 전에. 잔금 청산하기 전에. 계약을 다음에 해도 돼요. 양도는 안 그래. 양도는 지금 와서 주민등록을 빼고 자시고 해 소용이 없어요. 4월 1일 기준으로 다 그때 끝나버린 거야. 그러나 취득만큼은 지금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35이 넘었으면 나오는 것만이고 그건 아주 심플한 거고 35이 안 되었다. 그러면 나와서 내가 가족을 데리고 있는 세대주가 돼야 돼. 그럼 내가 나와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세대주의 첫 번째 방법은 시집장가 가는 것밖에 없더라.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동생들을 부양하더라. 뭐 이런 논리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6번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뭐 그 세법에서 얘기하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요. 그래서 세대별 주민등록부는 밑줄을 그어야 될 것이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6조의 그 2항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 순위는 하고 세대주 밑줄 그으세요. 배우자 밑줄 그으세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만 따지면 돼요. 물론 예외 규정으로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렇게 넣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예외 규정이 따로 있고
주민등록표에 우리가 세대원, 우리 세대에 같은 누가 집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따져야 될 사람은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속과 비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배우자의 비속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개념은 60세 이상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걸로 친다고 했으니까 거의 무시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12쪽이요. 요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대주 이름으로 구입하는 거고, 세대주 아니면은 배우자, 세대주의 배우자. 그렇게 명의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세대 원위로 가려면은 결혼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은 그건 상관없다 얘기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사람도 세대주란 얘기입니다. 13페이지는 아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도 설명했고요. 이슈 2로 들어갑니다, 이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틀립니다. 지금 이슈 2는 교재 보면은 10번부터 39페이지까지 24개의 사례를 실어놨으니까 15개가 있습니다. 15개의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 질의문답집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보라는 부분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 언론에서도 주로 이슈 2 취득세보다는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즘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지금 한 10몇 개 사례 중에서 시간이 아마 한 1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따 추가 질문 받을 것도 사실 이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다 들어있어요. 다만 글자 간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좀 그렇죠. 17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4월 1일 발표일 이후로 취득하는 주택 할 때 이 취득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그시고 거기다 계약일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계약일. 아까 얘기했죠. 계약일. 계약이라는 것은 잔금이라고는 틀리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할 것. 요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는 날로 기준을 삼거든요. 등기하는 날로. 그래서 등기하는 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요번에 나오는 12월 31일까지라는 규정은 계약입니다. 12월 31일까지 등기가 아니라 계약. 그렇게 이해하시고 평소 구입하려고 받은 주택이 있었는데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돼서 바로 살까 한다. 지금 사면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느냐. 사는 것만 따지면 4월 1일 이후에 계약만 치면 할 수 있다.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를 어떻게 할까? 4월 1일 전에.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걸 모르면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걸로 해도 되잖아요.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한 것이 4월 1일 전에 계약한 거를 알 수 있나요? 취소하고 다시 4월 1일 이후에 수정해서 만들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재량입니다. 그럼 실거래가 신고할 때 구청에 들어갔다. 자, 인터넷이든 뭐든 일단 구청에 듣는데 그 수정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까지 거래 당사자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제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속은 보이겠지만 3월 며칠 날 계약했던 걸 파기하고 4월 며칠 날 했다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 실거래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면허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일반 이렇게 준공된 완공된 주택을 취득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일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빼먹으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파트입니다. 분양 아파트. 아파트 분양 공고 때리고
집 지어서 중도금 받다가 나중에 준공 나면은 등기해서 분양자한테 넘겨주는 시스템이에요. 이때 분양을 받는다. 이것이 미분양 아파트라 돼 있더라. 아니면 신축 주택이더라. 그러면 이때 받는데 이때 계약 치는 게 4월 1일 이후이어야 된다 그래. 근데 4월 1일이 이날이고 계약 때린 게 3월이야.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되네. 그러면 이거를 캔슬하고 다시 4월 1일로 4월 한 20일로 계약을 했다. 이거를 봐주느냐? 못 봐주죠. 못 봐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건설사의 분양대장에 이게 기록이 돼 있지. 건설사에 계약하면은 요 내용들이 전부 국세청에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돈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 나중에 이게 준공 날 때 예를 들어 이게 5억짜리다. 2%짜리를 따져도 5, 20 농특세까지 하면 1,몇백 내야 돼요.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고 그래. 6억 이하는 다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분이 지금 A라는 분이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취소하고 또 A라는 이름으로 재계약하면은 워낙 속보이고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이분이 이거를 취소를 해.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다시 안 해. 누구 이름으로 해? 가족인 C 이름으로 해. B 이름으로 해. D 이름으로 해.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규 계약을 맺어. 결국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요렇게 도망갈 거를 고려해서 요렇게 지금 속으로 하면 되겠다. 아, 저 양반이 좋은 거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반대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경우를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요분과의 관계가 가족이라면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가족의 개념은 소득세법상 1세대예요. 이런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는 전 시간에 공부한 생애취초 취득세 1세대하고는 천지차예요. 생애취초 취득세 1세대는 쉽게 얘기해서 4명입니다. 결혼한 사람만. 독립세대 같으면은. 근데 소득세법상 1세대는 뭐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래요. 즉 같은 지붕 밑에 살으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든 안 하든 다 필요 없고 같은 지붕 밑에 같이 먹고 사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누구냐? 나의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와이프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이 돼. 처제, 처형 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런 소득세법상 1세대의 개념으로 그 가족의 개념을 무지하게 확대해 놨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거 해지하고 갑자기 야 우리 며느리 앞으로 하면 될까? 며느리도 혹시 모르지. 또 우리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래도 우리 친족으로 하면은 국세청이 금방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처가 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처제나 처형 뭐 또 동서 끌어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등기를 해도 이게 가족으로 판정되면 안 해줍니다. 즉 세대의 개념이 요번 그 지특법이나 조특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쓰는 세대의 개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고 봤더니 국토부에서 기존에 대출해주던 생애취초의 개념이 있어서 그거를 취득세에는 거길 갖다 쓴 거고 양도소득세 5년 감면제도는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뭘 판단? 1세대 1주택 판단을. 파는 사람. 전 사람 거. 1세대 1주택 미분양 주택 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한다? 세무서 직원이 안 한다. 시군구청의 담당자들이 한다. 그럼 그 친구들이 세법을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주라. 어떻게? 그냥 4월 1일 당시에 주민등록 현황만 딱 가지고 집이 2개냐 하나냐 이렇게 가지고 판단해라. 그 다음에 기간기산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는데 그 2년 이상 보유도 예전에 등기한 날부터 지금 계약 친 날까지 이렇게 딱 해놨어요. 조건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된다. 근데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이냐 아니면 시가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그 5년 감면제도는 종전에 나왔던 거는 신규 미분양 1세대 1주택 이렇게 3개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즉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사는 사람이 어떤 주택을 사든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득자의 조건만 봐요. 집이 예를 들어 파는 사람이 집을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중에 하나를 팝니다. 근데 매수인이 생애 최초 조건만 되면은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양도는 잘 생각하세요. 파는 사람의 주택이 조건에 딱 들어와야지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사는 사람은. 내가 집이 10개라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 파는 사람의 주택이 내한테 조건에 맞으면 양도세 50%, 100% 감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양도는 파는 사람의 주택이 신규 주택이냐, 미분양 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고. 내가 신규 미분양, 내가 생애 최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어느 정도로 풀어줬냐면 한국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어. 외국인이 와서 사도 깎아줘. 그래서 당초에는 비과세 제도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해서만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이든 지방세법이든. 근데 요번에 나온 이 제도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 주택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돈 있으면 와서 많이 사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거주자도 해줍니다. 근데 취득세는 비거주자까지는 안 들어가요. 취득세는 외국인이 사는 것까지 감면을 안 해줍니다. 외국에 있는데 뭐 주민등록표가 나와요? 그거 안 나오지. 나오더라도 영어나 뭐 캐나다나 이렇게 나오겠지. 자기도 주민등록. 한국에 있는 거 나오는 건 그건 가짜니까. 그래서 취득은 뭐 논리상 국내인만 되는 거지만 양도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도 교포들도 영주권자들도 해준다는 의미는 사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만 따져.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는 사람의 조건이 신규, 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 이렇게 조건을 따져요. 파는 주택. 왜 그런 주택을 만들었냐면 아무 주택이나 사서 판다고 감면을 해주면 문제가 돼요. 부동산 투기가 됩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만들 수 있어요. 왜?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증여 추정이라고 해서 직계 존비속관 가족간이 거래하면은 증여세로 과세를 하지만 그 위에는 특별히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거래를 하던 그걸 증여로 보는 경우 없고 다 매매로 봅니다. 돈 주고 샀다는데.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과세 관점에서 입증해서 증여세 때리지 않는 한. 그래서 주택에 대한 조건을 안 정하면 자기들끼리 막 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제도는 주택에 대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럴 경우에 거래가액을 종전에는 면적 기준을 때리는 이유가 면적은 1세대 1주택은 좀 빡세게 가는 거야. 기존에 집이 지어진 주택, 그런 집들은 좀 빡세게 가는 거고요. 신축주택은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지금까지 분양이 안 돼서 머리 아프단 말이야. 또 예전에 지어놨던 주택들이 분양이 안 된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미분양 물량들을. 이런 측면에서 나와서 미분양하고 신축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평수가 큰 것도 빨리빨리 소화가 돼야 돼. 그래서 당초 4.1 대책에서 나온 안은 면적 기준에 대해서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은 없습니다. 면적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다. 면적은 얼마가 되든.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 미분양 고급 아파트를 빨리 소진시키려니까 면적을 정해놨다가는 다 거기에 걸려들어서 안 돼. 그래서 면적 기준을 없애버리고 9억이라고 하는 금액 기준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액은 이만큼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이런 것들 다 빨리빨리 좀 사가셔 이런 의미였고 1세대 1주택 기존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범위를 좁히자.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만 인정해 주겠다. 이게 최초의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 가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의미가 많이 좀 해석이 된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건 어떻게 바뀌었어요? 면적이든 금액이든 하나만 조건 맞으면 된다. 그리고 금액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춰버렸다고. 즉 신축이든 미분양이든
신축이든 미분양이든 금액이 9억이 넘으면 6억이 넘으면 면적만 85 이하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지방 미분양 고급 아파트가 85평방미터 이하짜리가 없어요. 큰 평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뭐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라 옛날 기준으로 40평, 50평짜리의 면적들이 지금 고급 평형대가 많고요. 그런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안 되는 게 많아요. 분양가는. 그러니까 면적이 아무리 50평, 60평 돼도 분양가 자체가 6억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감면해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재 6억 5천 분양가였다? 그럼 5천 다운해서 6억으로 분양하면 감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된다더라 그러면 건설사가 하겠죠. 그러니까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고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6억으로 낮추면서 면적 기준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물건이 소진이 안 돼. 또 강남 물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도 6억 넘는 게 또 있거든. 그래서 엔드 조건 대신 오화 조건으로 간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 강남 물건도 돼요. 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10억이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면적이 85 이하 아니요. 하나만 일치하면 돼.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뭐 굳이 충족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도 강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면적은 한 100평방미터인데 금액은 5억이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은 따져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양도세 감면 제도가 이렇게 변천이 되면서 정책적인 그런 당초의 목적은 조금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지방의 악성 그 재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졌죠. 4.1 대책 원안위로 갔어야 되는데 왜? 4.1 대책 원안은 9억 기준이거든요. 면적 기준 없고. 그러니까 거의 100% 다 해당됐었는데 그게 6억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진짜 좀 크게 지고 분양가가 6억이 넘는 것들은 좀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특히 경기도에 미분양된 물량들은 건설사들이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 위에 일반인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다. 그런 얘기고요. 19페이지 금액은 그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금액. 그래서 18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계약서에 9억으로 적었고 국토부 공시가가 7억이고 뭐 이렇게 쭉 적었는데 계약서 금액이에요. 무조건 계약서 금액.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를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 이런 얘기예요. 취득 실가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내가 계약서는 5억 7천에 샀는데 계약서는 5억 7천에 샀는데 세금 계산할 때 법률적으로 취득 실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 이래가지고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쳤더니 한 5천이 합이 되더라. 그래서 5억 7천에 샀는데 5천이 합쳐지니까 6억 2천이다. 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이런 소득세법에 의해서 서류를 처리할 때는 취득 원가, 취득 실가가 6억 2천이 돼요. 그럼 6억은 넘었네. 법률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지만 요번에 나와 있는 6억 원 기준은 무조건 계약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따집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이런 부대비용은 다 뺍니다. 다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거래한 순수한 매도 금액, 매수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쓸데없이 취등록세 같은 부대비용 합쳐서 판단하지 말 것. 19페이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밑줄 좀 그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4.1 대책부터 쭉 지금까지 4월 한 달 내내 떠들을 때 면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면적 얘기는 전부 지금까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뭐냐? 취득세 따질 때나 뭐 양도세 따질 때나 하여튼 면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